그 세션에 이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AI 활용 수업 사례와 교육 윤리 그리고 AI 리터러시라는 세션이고요. 두 번째 세션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개 연속된 발표를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대 이명빈 교수님께서 통계적 추론에서 생성형 AI까지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명빈 교수님께 이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국민대학교 행정학과의 이명빈입니다. 앞에 세션에서 수고해주신 황한찬 교수님 그리고 최한별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수업 사례 공유와는 조금 다르게 저의 접근은 제가 이번 학기에 대학원 사회과학 통계 수업을 진행하면서 마지막 수업에 강의했던 내용으로 한 학기 동안 공부했던 학생들이 공부했던 통계 이론이 인공지능 그리고 뭐 생성형 AI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론적 흐름을 정리한 그런 강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아마 재미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생성형 AI에서 AI의 급격한 발전으로 교육과 연구 현장에서 AI 활용에 대한 논의가 정말 뜨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AI를 마법이나 블랙박스처럼 바라보지만 사실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챗 GPT나 뭐 제미나이 같은 LLM 기반의 생성형 AI 역시도 그 근본은 우리가 사회과학 기초통계 수업에서 배우는 통계학적 확률 분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어, 기초통계 표본 추론 있지 않습니까? 표본 추론이 어떻게 기계학습과 심층학습을 거쳐서 생성형 AI로 연결되는지 그 흐름을 짚어보고 나아가 연구자분들이 직접 AI를 활용해서 이러한 뭐 강의 교환을 설계하는 그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반의 프레임워크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의 전체적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초 통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회과학 통계 시간이나 아니면 그냥 뭐 학부 통계학 수업 시간에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기초 통계 수업의 커다란 축은 현실의 복잡성을 표본 그리고 가설 검정을 통해서 압축하거나 추론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여기서 이제 가장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모집단과 표본이겠죠.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하는 표본이 표본을 가지고 그 모집단에 대한 추론을 하는 것이 이제 기초 통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표본에서 나타나는 표본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계량들, 그러니까 평균 그리고 분산, 정규 분포와 같은 것들이 기초 통계 첫 수업 시간이나 두 번째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기본을 바탕으로 뭐 가설 검정과 관련해서 p-밸류와 같은 내용들이 기초 통계의 기초 이론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 통계에서 학습하셨던 이론들이 어떻게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이어지는지 기초 통계에서는 뭐 규칙된 코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흐름이고 어, 많은 분들께서 활용을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뭐 이 기계학습이나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이전에 뭐 차원 축소에 대한 기법과 같은 그런 부분들 있었죠. 그래서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나리시스 그래서 주성분 분석이나 아니면 뭐 클러스터링과 같은 그런 비지도 학습을 실제 연구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비지도 학습이라는 기계학습 안에서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활용을 하시는 회귀 분석과 같은 내용이 뭐 지도 학습의 정말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 뭐 강화 학습과 같은 내용들 그리고 딥러닝에서는 기초 이론이 되는 인공신경망 그리고 해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뭐 경사하강법 그리고 오차 역전파와 같은 그런 기법들이 딥러닝의 주된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통계 이론과 머신러닝, 딥러닝 이론이
어떻게 생성형 AI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사회과학 교육에서 저희는 AI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AI는 블랙박스가 아니라 통계적 검증과 제어의 대상이다. 사회과학대학에서 그 AI 교육을 진행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들이 학생들이 AI 출력을 완벽한 정답으로 수용하는 수동적 사용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의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AI가 준 결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뭐 과제를 제출한다거나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 AI가 준 결과가 정말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환각에 사실 그대로 노출될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AI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 데이터의 오류 아니면 바이어스 편향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재생산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생성형 AI가 만든 수치나 보고서는 그 정말 많은 데이터의 확률적 조합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 사회과학도에게 필요한 진짜 역량은 단순한 코딩 기술이 아니라 원본의 자료, 표본이 편향되지는 않았는지, 통계적 오류는 없는지 그런 출처의 신뢰성을 파악하고 그 맥락에 맞는 해석을 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비판적 데이터 사고력입니다. 기술적인 구현은 AI가 하지만 그런 맥락적 해석과 검증은 사회과학자의 영역이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강의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통계학이라는 과목을 강의를 할 때 통계학을 정말 간단하게 표현을 하게 한다고 하면 방대한 현실의 복잡성을 단 하나의 통찰로 요약하는 기술이라 하겠습니다. 복잡한 현실에서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가지고 있는 정말 다양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고령화에 대한 문제나 뭐 지방 소멸에 대한 문제나 뭐 인구에 대한 문제, 식량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이 연구 질문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 그러한 복잡한 현실이 있는데 이러한 복잡한 현실을 뭐 통계라는 여과기를 통해서 뭐, 뭐 수치 형태 아니면 또 데이터의 형태로 요약을 하거나 정리를 하거나 뭐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수학적 절차가 있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의 이제 통찰에 이르게 됩니다. 의사결정에 쓰이는 압축형 정보라고 볼 수 있고 가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이제 기술 통계 해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정말 간단하게 요약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뭐 탐색적 자료 분석과 같은 기술 통계 그리고 그러니까 그 직관적 요약이나 아니면 탐색적 자료 분석을 통해서 제시하는 것들이 뭐 기술 통계 가장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그 수강을 하셨던 사회과학 방법론 안에서도 뭐 기술적 연구에 탐색적 연구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보여지는 것이 뭐 추론 통계 아니면 추측 통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 사회과학 방법론 안에서 뭐 연역적 연구 방법에 맞닿아 있죠. 뭐 가설을 수립을 하고 그 가설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뭐 일반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 뭐 추론 통계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모집단과 표본인데요. 그 표본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모집단의 구성을 얼마나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지 일부를 가지고 전체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그런 과정이 추측 통계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본은 AI를 훈련시키는 이런 트레이닝 데이터의 기원이라 하겠습니다. 표본이 만약에 그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그러한 오류 정보들에 의해서 학습되는 정보 자체도 통계 추론 그리고 AI 출력 역시도 함께 왜곡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현실의 사회 현상을 분석하려면 먼저 측정이 가능한 변수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 해서 조작화에 대한 내용들을 아마 사회과학 방법론에서 학습을 하셨을 텐데요.
변수의 종류에는 양적 변수와 질적 변수가 있고, 이 부분은 사실 척도 안에서의 명목 척도, 그리고 순서 서열 척도, 그리고 구간 척도, 그리고 비율 척도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자체가 양적 변수라고 했을 때 구간 척도와 비율 척도의 경우에는 연속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연속형 데이터에 대한 분석 방법도 여기에 좌우가 됩니다. 질적 변수 같은 경우에는 명목 척도와 뭐 서열 척도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양적 변수를 분석을 할 때에 그 일반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방식이 회귀 분석과 같은 그런 기법이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기계학습 접근 방식 역시도 예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적 변수와 같은 경우에는 명목 척도 그리고 서열 척도가 있는데, 이 변수는 연속으로 나타나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약간의 구분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스팸 메일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해주는 기계학습 안에서의 분류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이 변수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이 변수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변수의 특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뭐 데이터의 적절한 변환이 필요하다라는 걸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변수의 특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점을 항상 강조를 하고, 학생들이 사실 저희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그 설문조사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했을 때 뭐 1부터 5까지 이렇게 수치 형태로 나타나고, 그것을 무분별하게 정규분포라고 가정을 해서 회귀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만족도 조사의 결과와 같은 경우는 양적 변수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명백하게 질적인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석을 하는 과정 역시도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뭐 데이터를 대변하는 대표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과 중위수로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 샘플에서 가져오는 그런 통계량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평균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값을 더해서 그 샘플의 개수로 나눠 주었을 때 도출이 되는데, 이 경우에 뭐 아웃라이어가 있으면 이 평균이 그 제시해주는 값이 통째로 왜곡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 수업 시간에 그런 그 센트럴리티 메저를 다룰 때 평균과 그리고 중위수 그리고 모드, 그러니까 최빈값 이런 것들을 다 다루는 이유가 이런 이론적인 부분에서 근거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외도와 척도와 측도와 같은 뭐 그런 스큐니스와 컬로시스와 같은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 통계량 해서 기초 통계량 분석을 하실 때 리포팅을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평균을 먼저 다루시고, 그 다음에 뭐 그 분산, 뭐 표준 편차 다루신 다음에 그 테이블 안에서 뭐 스큐니스와 콜로시스까지 다 다루시는 분들도 있죠. 네, 그 데이터의 중심성을 보여주는 것이 뭐 평균과 뭐 중위값 아니면 최빈값이라고 했을 때 그 데이터가 얼마나 모여 있는지 아니면 흩어져 있는지를 파악해주는 메저는 분산입니다. 그래서 평균이 같아도 데이터의 분포와 불확실성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분포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이 분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작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고 한쪽에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중심에서, 그러니까 평균은 같을 수도 있겠지만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편차 같은 경우에는 각 값에서 평균을 뺀 값을 뭐 디비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편차를 모두 합했을 때는 0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떤 통계량을 만들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제곱을 해서 더해주고 샘플의 개수로 나눠준 값이 분산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차원이 만약에 평균을 어떤 학생들의 뭐 신장을 측정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이 경우에는 뭐 센티미터가 기본 단위일 텐데 분산의 경우에는 그것이 제곱이 되기 때문에 센티미터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차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된 값인 분산의 경우에는 단위가 제곱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석이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수학적인 트릭을 활용을 해서 스퀘어 루트를 덮어 씌우게 되면 원래 단위인 센티미터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준 편차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으로 구하는 매저가 중심성을 보여주는 평균 또는 뭐 중위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저가 표준 편차라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이 뭐 키나 시험 점수나 아니면 측정 오차와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할 때 이런 정규 분포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 정규 분포겠죠.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평균이라는 거, 중심성을 나타내주는 평균, 그 다음에 평균을 중심으로 자료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표준 편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분포입니다. 그래서 사회 현상을 여러분들이 표현하실 때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시고, 그리고 요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 회귀 분석, 선형회귀 분석의 이론적인 근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포 위에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추론을 하시는 거고, 설명 변수의 영향력, 그러니까 종속 변수의 변동성에 대해서 설명 변수가 미치는 영향들을 다 배제한 이후에 나타나는 잔차에 대해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적 분석의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게 통계 이론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정규 분포, 이런 확률 분포가 이렇게 제시가 되었는데, 학생들이 이제 이 정규 분포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그 생성형 AI에 이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데이터가 어떠한 확률 분포에서 뽑아져 나와서 나타나는 것이 그 생성형 AI의 출발점이라 하겠습니다. 생성 모델은 이러한 분포를 학습한 이후에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 위에서 새로운 값을 샘플링한다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스킵하겠습니다. 상관관계와 이거는 너무 통계 수업처럼 돼버려서 이 부분은 사실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학원생 강의 자료를 가져와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스킵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p-value와 같은 내용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통계적 추론을 수립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가설을 수립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영가설, 귀무가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변수에 효과가 없다, 차이가 없다처럼 어떤 무제추형처럼 놓고 시작하는 기본 가정이 되는 거고, 이것이 기초가 되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대립가설이겠죠. 그래서 어떤 변수의 영향력은 유의미하게 차이를 발생시킨다. 실제 여러분 연구자가 증명하고 싶은 새로운 주장이 대립 가설이 됩니다. 이때 그 p-value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주 한 오해가 귀무가설이 참일 확률도 결과가 우연일 확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p-value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정의는 이 밑에 그 p 자료 그러니까 given h0 h0 자료라고 되어 있는 이 파트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건부 확률 표시인데요. 귀무가설이 참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실제 그 데이터 관측한 자료가 보여주는 그 값을 말합니다. 그래 실제 관측된 것만큼 또는 그보다 극단적인 결과가 나타날 확률이 p-value인 거고요. 그 밑에서 제시된 뭐 p 자료, given 자료, h0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건 베이지언 프레임인데 그 자료가 주어졌을 때 파라미터 아니면 뭐 귀무가설의
이라고 볼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업데이팅하는 것은 베이지언 관점인데, 이 내용은 사실은 수업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 제가 아, 다루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이 가설 자체의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뭐 그 사업 분포 아니면 뭐 베이즈 팩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자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기물 가설을 어떻게 업데이팅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론적인 접근도 가능합니다. 즉 p-value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우연으로 설명되기 어려운지 판정하는 통계적인 재판 절차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과학에서는 사실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강력을, 그러니까 유의 수준 알파를 5% 0.05로 이렇게 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2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틀릴 수가 있다라는 뭐 그런 접근 방식으로 주어진다 하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그 통계에서는 그 보수적인가라고 했을 때 정말 위대한 발견 몇 개를 놓치더라도 거짓 지식이 학계에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그런 태도가 이 기저에 깔려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논문을 많이 읽다 보시면 그 유의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이제 p-해킹을 많이 적용을 하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이게 리포팅이 되는 부분이 있죠. 네, 요것 가지고는 사실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뭐 효과 크기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뭐 구간 추정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함께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언 기반의 학자이기 때문에 그 유의성만을 기준으로 삼는다기보다는 사후 확률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사후 확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더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그 가장 그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샘플링 편향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모집단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특정 계층이나 성별이나 지역의 치우친 표본 자체는 그 표본 자체가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결론은 왜곡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garbage in, garbage out 같은 내용은 많이 아시겠지만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이제 쓰레기가 나온다. 쓰레기 데이터를 넣으면 거기서 나오는 결과는 쓰레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두 번째 원칙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뭐 첫 번째 그 기본 단계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데이터 스스로 얘기하게 할 수 있는 뭐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연구를 수행을 할 때 어떤 자료가 주어져 있으면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뭐 자료가 가지고 있는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항상 숙지를 하고 이상치는 어떻게 되고 결측값은 어떻게 되고 실제 표본 구조는 제대로 표본이 되어 있는지를 검수하는 절차를 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실제 기계학습이나 심층학습과 같은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편향된 표본이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거 자체가 그 기계가 그러니까 컴퓨터가 학습해야 할 그런 뭐 교과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대로 그러니까 모집단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겠죠. 네. 그래서 1부는 이제 통계 이론이었고 이제 2부는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거에 그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모든 조건을 이렇게 코드로 작성해서 통제를 했었죠. 그렇죠. 스팸 메일을 막으려고 무료라는 단어를 수동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때 무료나 당첨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스팸이라고 사람이 규칙을 제시하는 경우에 이 업자가 보내는 분이 무랑 료를 띄우게 되면 얘는 스팸 메일로 걸러지지 않는 그런 규칙 기반 프로그래밍 상황에서는 그게 이제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건이 바뀔 때마다 사람이 이렇게 규칙을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십만 건의 스팸 데이터랑 정답의 레이블, 결과를 던져주고 그러니까 이 메일이 실제 스팸 메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 결과에 대한 정답 레이블을 컴퓨터에게 던져주고 컴퓨터, 기계가 그러니까 스스로 스팸을 걸러내는 그런 규칙과 알고리즘을 직접 자가
생성하게 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변환이 되었다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런 알고리즘이 자동 생성이 되는 것이 이제 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함수를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빵을 만든다고 했을 때 최종 성과물은 빵이라고 했을 때 이제 빵을 그러니까 빵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여러 요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X 투입 자료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빵 공장 안에서 어떤 뭐 과정들이 일어나는 그것이 이제 F 그러니까 함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아웃풋이 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풋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뭐 설명 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기계학습에서의 뭐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이 변수와 결과 사이에 어떤 연관성을 조합해주는 어떤 함수이다. 그 함수가 뭐 선형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뭐 선형 회귀 분석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뭐 이제 뭐 지수함수나 이런 다른 형태의 비선형의 구조를 가진다고 하면 뭐 또 다른 형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만들어져서 이제 최종의 산출물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체크인이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뭐 사례를 제시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5와 8과 9를 넣었는데 6이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머신러닝이 찾는 것이 6이라는 것이 답일지 아니면 어떤 규칙을 찾는 것일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규칙을 찾는 이 값을 다 더해서 평균을 구해서 나타내주는 그런 규칙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계는 이런 계산 결과 하나를 이렇게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실제 지배하는 그런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전통적인 통계학의 회계 분석이나 머신러닝 둘 다 데이터로부터 함수를 추정한다라는 그 뿌리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머신러닝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도학습 그리고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인데요. 지도학습이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는 뭐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나 아니면 선형 회계 분석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속 변수, 정답지라는 것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정답지와 그 정답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들을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서 실제 이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정답지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지도학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정말 많은데 수만 장의 사진 안에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고양이다. 그래서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고 얘는 고양이고 이 고양이, 그러니까 고양이도 정말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 사진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얘의 결과는 고양이라는 라벨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그것을 이제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얘는 고양이다라는 학습된 특징들이 이렇게 제시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컴퓨터 기계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진을 보여줬을 때 이런 특징이나 이런 패턴을 얘가 학습을 해서 새로운 사진이 이렇게 왔는데 귀 모양이나 눈이 동그랗거나 이런 특징들을 자체적으로 인식을 해서 고양이일 확률이 고양이로 이게 분류를 하는 거죠. 그때 확률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학습 이후에 이제 예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귀 분석 이항 로직 분석에서 이제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뭐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 아니면 이 이제 크레딧 리스크를 봤을 때 이게 부도 할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yes, no 이런 문제잖아요. 그런 이제 분류에 대한 부분이 지도학습. 왜냐하면 라벨링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 예측과 같은 내용이겠죠. 그래서 아파트나 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뭐 다양한 인자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관측치로 나타내는 것이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나 아니면 뭐 렌트비나 이런 것들이 정답이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측을 통해서 보는 그런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지도학습 과정에서는 뭐 라벨링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사람이 일일이 정답을 달아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죠. 그렇죠.
정말 데이터셋이 뭐 한 뭐 만 건이라고 해도 인간이 일일이 하나씩 그 라벨링을 하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는 그 라벨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주관과 편향이 섞이는 아,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도 학습과 강화 학습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살짝 말씀드렸던 뭐 군집 분석이나 아니면 그 조성분 분석과 같은 그런 것이죠. 이거의 그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의 차이점은 정답 라벨에 대한 유무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끼리 이렇게 묶어서 어떠한 구조가 있는지, 이질성이 정말 많은 집단들이 하나에 묶여 있을 때 그것을 이제 구분해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과 부딪히면서 스스로 이런 최적의 행동을 터득하는 학습입니다. 이때는 이제 보상이나 페널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부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요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과 강화학습의 이제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실제 여러분들이 많이 그 논문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보시는 그 랜덤 포레스트나 아니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와 같은 것들이 이제 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뭐 K-means clustering이나 아니면 그 계층적 hierarchical clustering, 그리고 뭐 PCA와 같은 그런 것들이 차원 축소 기법 같은 것들이 이제 비지도 학습해서 이제 구분을 해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 학습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정책 경사나 큐러닝과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과학에서는 사실 뭐 지도학습에서는 뭐 교통사고의 사고 심각도를 예측을 한다거나 분류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택 가격을 예측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정답지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이 지도학습의 하나의 뭐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마이닝, 뭐 LDA와 같은 뭐 이런 텍스트 토픽을 추출한다거나 어떤 지역을 유형화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적용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순차적인 의사결정이겠죠. 정책 시나리오를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갔을 때는 보상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갔을 때는 뭐 페널티가 부여가 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어떤 기법을 사용하느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책 문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정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여러분들의 그 연구 질문이 어떤 구조만 알고 싶은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접근 방식은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인데요.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 가지 학습법이 한꺼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꺼번에 통합 운영하는데 그 인지에 대한 부분은 그 차량 전면 카메라에 이미지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때 그 전면 카메라가 가지고 있을 때 스탑 사인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도로 사인 같은 것을 봐서 이것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지, 스탑 사인인데 이걸 제대로 운전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 학습이죠. 이건 정답지가 있기 때문에 지도 학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감지 기능 센서를 통해서 이렇게 그 어떤 예측되지 못한, 학습된 적이 없는 기괴한 형상의 물질이 이렇게 있어서 운전하는 데 있어서 이건 뭐 경보를 줘야 된다. 그래서 이질적인 이상치를 포착하는 이런 비지도 감지 기능도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그 돌발 변수가 이렇게 나타날 때 어떻게 하면 무사고 주행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순차적으로 어떻게 핸들링을 어떻게 가는지 보상 연산을 수행하는 이런 제어라는 기능이 같이 융합이 되어서 센서, 인지, 판단이 모두 통합된 그런 방식의 그 지식이 융합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자율주행 시스템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는 이제 어떤 알고리즘이 최고인지 그것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 질문, 연구 관심사가 이 세 가지 접근 방식에서 어디에 부합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방법론적 사고의 큰 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분은
네, 이 부분은 스킵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인데 뭐 딥러닝에 대한 내용인데 너무 강의로 치중되는 것 같아서 네, 아이고. 네. 최근에는 이제 전통적인 머신러닝에서 이제 딥러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때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복잡성들이 더 많이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분석된 결과가 어떤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블랙박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뭐 인간의 뇌를 모방한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생물학적 뉴런 자극이 이렇게 있을 때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소리나 소음인지 어떤 건지를 인식하는 그런 과정이 수상돌기를 통해서 자극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실제 이런 자극이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자극인지 아니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 그런 자극들의 총량이 얼마가 되는지를 이제 합산해주는 신경세포체의 그런 입력된 정보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실제 이걸 차단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 의사결정이 뭐 축삭돌기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해서 뉴런이 이런 행태를 보여지는데 인공지능 딥러닝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입력들이라는 그 외부의 입력 요소들이 있겠죠. 그 입력 요소들이 어떠한 가중치 결합을 통해서 함수를 통해서 합산이 되고 이것들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그렇지 않을지의 여부를 이런 그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어, 그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이제 최종 단계의 출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이 그 딥러닝의 기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산값이 이렇게 있을 때 그 합산값, 그 함수에 의해서 합산된 값이 임계점을 넘을 때에만 이제 그 다음 층으로 넘어가는지 이 과정이 그 활성화 함수인 거고 지금 뭐 그 비선형성이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여러분들 아시죠? 그 S자 형태의 커브가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릴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그 계단 함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단계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딥러닝의 기본 구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입력층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은닉층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출력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깊다잖아요. 그래서 은닉층이 여러 개 이렇게 있는 것이 이제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경우에 이제 그 딥러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실제 그 비용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실수해서 이렇게 실수해서 배우면서 이런 것들이 진화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정답과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그 자체가 이제 비용 함수가 되고 이 오차가 최소가 되는 골짜기 여기 최적점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그 점을 찾아서 그 고등학교 때 학습하셨던 그 미분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그렇게 경사강법이라는 그런 접근 방식으로 이렇게 해를 찾아냅니다. 그 만약에 이런 예측이 틀렸다고 하면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사 프로젝트 실패했을 때 결제 라인을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오는 이런 미분의 연쇄 법칙을 통해서 역방향으로 오차를 전달받아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가중치를 수정하는 것이 이제 오차의 역전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2부까지는 이제 딥러닝까지 왔는데 그러면 1부의 그 기초 통계의 통계 이론이 어떻게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이어지고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어떻게 생성형 AI로 이어지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생성형 AI의 기본 근간은 딥러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통계에서 출발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딥러닝을 거쳐서 생성형 AI로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기계학습에서는 이제 판별이었잖아요. 두 집단을 구분한다고 했을 때 그 경계선이 무엇인지 그걸 학습하는 것이 판별 모델의 특성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생성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놓인 그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 일부에서 그 정규 분포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왔던 이유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놓인 분포 자체를 학습하는 것이 생성형 모델이고 이렇게 주어진 분포 위에서 새로운 값을 샘플링하고 그래서 그 AI가 세상에 없었던 뭐 문장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이 경우에는 복사해서 붙여넣는 형태가 아니라 어떻게 학습한 그런 확률 구조에서 이렇게 이 앞에 문장이 어떻게 주어진다고 했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확률 분포에서 새롭게 뽑아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그 아까 고양이 그 사진 학습에 대한 부분이 사진 속 인물이 이제 홍길동인지 가려내는지에 대한 것이 기계학습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홍길동의 초상화를 새로 그리는 AI 중에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분포를 아는 것이랑 그다음에 분포를 만들어내는 것의 차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LM을 보시면 챗GPT나 아니면 여러분들 많이 이용을 하시는 뭐 클로드와 뭐 제미나이와 같은 그런 거대 언어 모델의 작동 원리의 본질은 확률 기반의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그런 접근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는 인간의 삶을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프롬프트 창에다 치셨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올 수 있을지라고 했을 때 그 빈도가 뭐 파괴했다, 지배했다, 바꾸었다, 변화시켰다 이렇게 뭐 있겠죠. 근데 이런 패턴들이 많이 보였었고 그 중에서 확률로 봤을 때 약 45%가 변화시켰다이기 때문에 컴퓨터는 인간의 삶을 변화시켰다 쪽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컴퓨터는 인간의 삶이라는 말을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장이 주어졌을 때 뜻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 문맥상에서 가장 그럴듯한 다음 단어가 변화시켰다이니까 이런 확률 회전판 안에서 선택해서 이어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어 선택의 창의성과 무작위성을 제어하는 통계적 스위치가 여기 보이시면 온도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온도 파라미터가 낮으면 확률이 높은 단어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 온도 파라미터가 높은 경우에는 통계적 그 확률 분포를 평평하게 만들어서 보다 이제 창의적이고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확률적으로 그럴듯한 문장이나 사실이 문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저희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실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그럴듯한 문장이 제시가 되어 있을 때 이것이 이제 환각이라고 hallucination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환각 파트가 좀 뒤쪽에 있네요. 네, 그 생성형 AI에서 그 많이 활용되고 있는 뭐 적대적 생성 신경망이라는 기법과 뭐 디퓨전 확산 모델이 있는데 뭐 최근에는 적대적 생성 신경망 기반 접근 방식보다는 이제 확산 모델 쪽으로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대적 생성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그 대결 기반 학습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위조 지폐범이 이렇게 생성을 하는 거예요. 생성을 했을 때 이 위조 지폐가 정말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그 정교한 가짜를 만들었을 때 적발을 하게 되면 그러면 다시 판별자가 적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생성자가 다시 그것에 대한 그 경쟁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더 보다 정교한 형태의 그 생성을 하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학습이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적대적 생성 신경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원본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원본에다가 노이즈를 조금씩 더해서 이렇게 뭐 원본이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T1, 뭐 T2 해가지고 이렇게 노이즈를 계속 집어넣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이제 완벽한 잡음 형태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역으로 이렇게 그 과정을 거꾸로 되짚어서 되짚으면서 잡음을 깎아내는 그런 과정이 이제 확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주류는 이런 이미지나 영상 생성은 이 디퓨전 기반의 계열이 주도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생성형 AI에서 그냥 프롬프트 창에다가 막 글을 쓰셔가지고 텍스트로만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 이미지가 생성되는 거나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해 보셨죠? 음악을 만들어 달라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차원의 융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텍스트나 이미지나 음성 이런 인풋 자료들이 하나의 이제 단일 벡터 공간에 인베딩이 되면서 텍스트가 이미지를 만들거나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교차로 이렇게 만들어낸다거나 음성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멀티모달 AI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회과학 연구라는 관점에 또 생각을 해보면 이런 서로 다른 텍스트라는 데이터, 이미지라는 데이터, 그리고 음성이라는 그런 데이터 정말 다 다르잖아요. 이질성이 강한 그런 데이터인데 서로 다른 형태의 자료를 하나의 좌표계에 이제 올린다라는 발상 자체가 뭐 설문조사 하시죠. 그리고 행정자료 또 활용하시죠. 그리고 뭐 리모트 센싱 이미지 해서 위성 영상 같은 것도 또 활용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텍스트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과 같은 뭐 이질적인 자료들이 이런 하나의 분석들에서 다루려는 문제의식과 좀 같다라는 그런 활용 가능성을 제시를 해준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이 하나의 소스로 모였을 때 자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편향 있잖아요. 그런 편향에 대한 부분도 같이 옮겨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생성형 AI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환각과 편향이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생성형 AI가 답을 줄 때는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것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뜻을 알고서 제시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문장에 의해서 컴퓨터는 뭐 인간의 세계를 변화시켰다라고 해서 확률적으로 얘가 45%의 45%에 해당 가장 높은 확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갈 문장은 변화시켰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생성형 AI에서는 조선시대 세종대학의 맥북 던짐 사건 보시면 맥북이 사실 조선시대에 존재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프롬프트 창에 세종대왕의 맥북 던짐 사건이라고 이렇게 그 글을 쓰시는 경우에 얘는 그것을 그러니까 기반으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분노를 보여준다. 맥북 던짐 사건이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분노를 보여준다라는 이런 형태로 제시를 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런 문제는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례로 이렇게 언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는데 초기에는 이랬다라는 점. 그래서 보시면 문법 자체도 자연스럽죠. 근데 검증을 안 하면 정말 조선시대에 맥북이 있었을까라는 그런 정말 인간이 생각했을 때는 그 전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문법도 자연스럽고 이런 어투 자체도 자신만만합니다. 그런데 이 모델 자체가 이제 사실 검증이 아니라 다음에 올 법한 말을 그냥 어떤 분포 안에서 계산해 가지고 가져다 쓴 거겠죠. 그렇죠? 그럴듯한 거잖아요. 그렇죠? 단어 간의 통계적인 결합 확률만을 계산해서 이렇게 제시한 거고 학습 데이터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세종대왕과 맥북과는 학습 데이터에 없었을 텐데 그런데 그 없는 영역도 이렇게 확률 가지고 메워버린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일부에서 제시를 했었던 샘플링 편향이 이제 AI 편향으로 가져오는 그 동일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위험 사례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 특정 인종이나 특정 계층이나 특정 성별에 치우쳐 있는 경우에 약간 그 사람들을 위주로 그러니까 차별을 반복하게 학습을 해가지고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런 부분도 조금 언급이 됐었죠. 네. 그래서 이런 그 환각과 그 편향에 대한 뭐 안전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검색, 증강, 생성 이렇게 그 구조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각을 통제하는 대표적인 아키텍처가 이제 검색, 증강, 생성인데요. 그 사용자 질문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외부의 DB에서 근거 문서를 먼저 검색을 합니다. retrieval 한다고 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팩트만을 프롬프트에 주입해서 그 근거 안에서만 답변하게 하는 이런 오픈북 기반의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출력 규칙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허용 범위는 어떻게 되지, 금지 주제는 뭔지, 출력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생성 결과도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이런 그 규칙으로 재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프롬프트 가드레일을 결합해서 신뢰성을 확보한다 하겠습니다. 다만 그 유의할 사항이 이 검색 증강 생성 역시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환각을 줄이는 장치이지 없애는 장치가 아닙니다. 그렇겠죠? 제가 그 연구를 수행을 하면서 겪었던 사례인데요. 제가 그 주로 활용하는 이제 베이지언 기법 안에서 그 검색 기법 안에서 제가 접근했었던 것이 이제 분위수 회귀 모형이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제한적으로 다뤄지는 부분이었고 그것에 대한 학습 사례가 질문을 했을 때 AI가 그 패키지가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코드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어떻게 접근을 해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해서 제가 그러니까 실행을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R 패키지 버전 오류인지 무엇인지 계속 안 나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패키지가 그러니까 그 패키지에 대해서 그런 그 생성형 AI에 검색한 사람도 없었고 많이 없었으니까 그런 결과를 줬겠죠. 결과적으로는 그 패키지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오답을 줬었습니다. 이런 아무리 이렇게 신뢰를 더한 안전장치를 더한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R 프로그래밍도 새로 설치를 하고 뭐 버전 업데이트도 해보고 프로그램을 다 지운 다음에 새로 깔아보기도 하고 한 그런 작업을 계속 했었는데 결론은 그 패키지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환각을 줄이는 안전장치인데 만약 그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많이 검색을 해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 이력이 좀 충분히 축적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뭐 제가 그 기법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려고 했을 때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한 사람들이 극히 적었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그 안에서 찾아가지고 오답을 저에게 줬던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아무리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검색된 근거 자체가 틀리면 답 자체도 틀리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최종 검증 책임은 연구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니까 AI가 주는 환각의 결과에 너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결론은 요 데이터적 사고력이라는 거, 이론이 이렇게 다 돼서 정말 복잡한 그런 생성형 AI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 기저에는 그냥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이나 아니면 대학원 1학년 때 공부를 하셨던 뭐 기초 통계에 대한 기본 이론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거고 거기에서 조금 더 복잡한 뭐 기계학습이나 심층학습 그리고 생성형 AI까지 이렇게 제시가 된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AI 시대에
생성형 AI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확보해야 되는 것이 이제 출처의 신뢰성 그리고 실제 이제 표본이 가지고 있는 편향을 파악해 볼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계학습 그 세 가지 유형의 기계학습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어, 실제 어떤 기법을 적용하실지는 여러분들 연구 질문, 연구자의 의도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술적인 구현 부분은 그 전 시간에 최한별 교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셨던 그런 뭐 바이브 코딩에 대한 부분이나 콜랩을 이용한 뭐 바이브 코딩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 그 파이썬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이렇게 도와줬었죠. 그래서 저희가 뭐 10년 전이나 뭐 5년 전에는 열심히 그 문법을 배워야 됐던 그런 시대에서는 벗어나서 이렇게 지금 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구현은 사실 이제 AI가 대신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연구 질문에 대한 부분이나 그것들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판단하는 일은 여전히 연구자의 영역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강의 자료를 이제 만든 이유가 그 제가 한 학기 동안 그 기초 통계 아니면 뭐 사회과학 통계라는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것이랑 실제 지금 최근에 뭐 생성형 AI다 아니면 뭐 기계학습, 심층학습이다 이런 것들이 너무 동떨어진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고 이거 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재미없고 따분한 기초 통계를 학습을 합니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한 번 정도는 그 이론적인 흐름을 한번 정리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정리를 할 때 제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 연결고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만들 때 이제 학생들이 만드는 뭐 일반적으로 프롬프트를 쳐서 프롬프트 창에다가 어떤 것에 대해서 검색해줘, 설명해줘 라는 수준에서 넘어서 첫 번째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만약에 계시다고 하면 아니면 연구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뭐 강의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존에 구축해 오셨던 강의 자료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검증이 된 내용인데 그런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제약 조건을 계속 겁니다. 교차 검증을 이용을 해서 어, 이 내용이 어떻게 그 기계학습 내용과 부합이 되는지, 통계 이론이 어떻게 부합이 되는지 이렇게 교차 검증을 하고 사전통 그 환각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 그렇게 제가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학술적 프롬프트 설계를 할 때 이런 사전 통제에 대한 부분과 뭐 구조적으로 어떻게 나와야 될지 실제 이제 학생들이 학습을 함에 있어서 너무 학술적으로 가게 되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비유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뭐 가능하다고 하면 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제시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제약 조건을 많이 걸고 그 다음에 실제 신뢰 가능한 자료들 그래서 논문이나 아니면 뭐 텍스트북 같은 그런 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출처를 가지고 뭐 근거를 두고 그리고 이제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어디에 의해서 이제 찾아온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프롬프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제 원천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 교수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뭐 강의 자료가 원천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제미나이나 아니면 뭐 노트북 LM과 같은 툴에 원천 자료를 이제 업로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원천 자료에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조금 더 찾아달라고 한 다음에 뭐 강의한 그 맥락 같은 것도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원천 자료가 이제 첫 번째인 거고요. 그러니까 강의 계획서, 학술 논문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통계 자료, 통계 텍스트북, AI 기본서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의 소스로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강의한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 강의자
이걸 만드는 사람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오디언스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서술 수준에 대해서는 뭐 학문적인 디테일을 강조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학부생들 입장에서는 학문적인 디테일, 막 수학, 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거부감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예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금지사항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출력 범위를 제한을 두는 맥락 설정을 두 번째 단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컨텐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컨텐츠가 만들어진 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교습자 만드신 분이 실제 의도한 대로 그것들이 제대로 도출이 되었는지의 전문가 과정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개입이 돼서 실제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데 활용이 돼야 된다라는 점을 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원칙 같은 경우에는 AI에게 전권을 위임하지는 않습니다. 초안 생성까지는 AI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그 초안을 검토하셔서 실제 이제 이 부분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다시 이제 그 원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이렇게 피드백을 통해서 갱신을 해주는 그런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프롬프트를 이제 구축을 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이제 페르소나 부여인데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 통계학을 하다 보니까 공간 통계의 정통한 연구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아니면 뭐 경력 20년 이상의 뭐 고도화된 교수학습법을 가진 뭐 이런 그 교육자이면서 특정 분야의 정말 정통한 뭐 연구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페르소나가 먼저 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청중이 학생이 될지 학부 학생이 되는 건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일지, 아니면 석박사 그 과정에 석사 학생을 위한 수업일지, 뭐 이런 부분들을 그 청중을 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독자가 그 사회과학 분야의 학생일 수도 있고 공학 분야의 학생일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학 분야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테크니컬한 부분을 접하더라도 미분이나 적분이나 아니면 뭐 편미분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최적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뭐 그 수학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그 인문사회 분야의 학생들에 비해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뤄도 더 좋고, 이제 조금 더 고도화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리고 글쓰기 양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출처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환각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첨부한 자료 이외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확인 필요가 하다. 그래서 근거나 출처를 이렇게 명확하게 감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최고 권위자나 같은 그런 페르소나 부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쓰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 20년 이상 그 학계에서 20년 이상 뭐 연구한 연구자, 뭐 실무 경험이 있는 그런 분, 아니면 뭐 관련 분야의 탑 저널의 뭐 에디터, 그래서 연구 경력만 뭐 20년 이상인, 30년 이상인 뭐 이런 에디터 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페르소나 부여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환각에 대한 통제 같은 경우에는 출처, 그리고 검수 절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조적 분해를 해 봤는데요. 그래서 그 프롬프트 예시는 뭐 이렇게 제안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목적은 어떻게 되고 도식화는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프롬프트의 좀 구조적 분해를 통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말 이제 난해한 개념이 있을 때 그것을 그 사회과학 학부생의 눈높이에서 부합하는 형태로 뭐 도식화해줘, 시각화해줘, 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 그 예시로 보시면 뭐 어떤 개념을 사회과학 전공자에게 설명할
일상적 비유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래서 비유 요소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표 형태로 나타날 때 1. 비유 요소, 2. 대응하는 학술적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3. 이 비유가 성립하지 않는 지점을 각각 제시하고 비유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오개념을 마지막에 명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도 이제 학생들과의 인터랙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퀘스천, 체크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수업 목적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 수준에서 실제 답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제 인간 전문가가 최종적으로 이제 검수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템플릿이 있을 때 그 역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시는데, 저는 사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그 슬라이드나 어떤 뭐 자료를 만들 때 뭐 필요한 그런 형식 같은 것도 제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컬러에 대한, 그러니까 색깔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배경 색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꼼꼼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 뭐 단 분리를 해가지고 이쪽 부분에, 왼쪽 부분에서는 뭐 이미지를 넣고, 아니, 왼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넣고 오른쪽 부분에던 이미지를 넣는다거나 이런 방식으로도 그 관련 이론이나, 그러니까 관련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명빈 교수님 발표를 정말 잘 듣고 정말 재밌게 저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통적인 통계학에 대한 논의 설명하시면서 규칙 기반의 알고리즘, 그다음에 그걸 또 머신러닝의 알고리즘과 연결하는 논의도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통계학에서의 샘플링 편향을 또 이제 AI에서의 편향과 연결하는 지점도 설명해 주시고, 또 멀티모달 생성형 AI에서 논의를 또 이제 사회과학에서의 방법과 연결하신 부분들 되게 재밌게 들은 것 같아요. 시스템 프롬프트까지. 그래서 청중에서 질문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청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그냥 말씀. 예. 네, 질문은 아니고요. 혹시 저기 오류가 있어서 그러는데 아까 P-value 설명하실 때 P-value가 자료 기분 H 넣어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는 likelihood 얘기하는 거고 P-value하고는 확률하고 P-value는 그냥 일정 오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호를 하게 되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우도의 설명 기호를 피별리하고 혼돈할 수 있어서 일단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많은 내용들을 이제 통계학에서 기초 통계학에서 다룰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초 통계학에서의 목적이 뭐냐라는 걸 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초 통계학은 기본적으로 자료를 이해하고 통계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모든 가능한 백과사전식의 것들을 다 배우려고 하는 것이 기초 통계학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기초 통계학에서 커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통계의 기본 이론을 아주 간단한 통계 모형들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기초 통계학을 공부한 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회귀 분석에서도 고급 회귀 분석, 뭐 머신러닝에서도 고급 머신러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본 지식을 단단하게 갖춰주는 것이 맞지, 여러 방법을 설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이제 결국 기초가 없이 방법론들을 활용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고민하시면서 기초통계학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학생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초통계학을 가르칠 때
도대체 이 그 LLM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제 숙제를 내도 그렇고 또 학생들이 LLM을 이용해서 통계 이론들을 공부를 할 텐데 이제 그 단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학생들이 뭐 "데이터를 분석해라." 그러면 이제는 데이터를 분석해라고 하는 숙제를 LLM에 넣어 놓고 인제 돌린단 말이죠. 그리고 결과도 이제 "해석해 주세요." 해 가지고 다 돌리게 되고 그러면 이런 학생들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좀 더 건설적으로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이냐. 단지 "LLM 쓰면 안 돼요." 뭐 자기가 잘 해석해서 "성실하게 쓰셔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공유를 경험들을 공유해 주시면서 "이 도대체 LLM을 이렇게 쓰게 하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 또 이런 부분은 아이들이 오용을 하는 것 같더라." 뭐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공유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P-밸류 부분은 제가 네, 잘못 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 통계학의 목적에 저도 충분히 말씀하신 게 동의를 하는데 제가 세션 제일 처음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대학원 수업, 그러니까 사회과학 통계라는 대학원 수업을 지난 학기에 이제 강의를 했었고 한 학기 동안 기초 통계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 주차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습했던 내용들이 지금 현재 생성형 AI나 뭐 기계학습이나 행성형 AI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준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부 교육이나 뭐 대학원의 이제 기초 단계의 기초 통계학의 목적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LM의 활용에 대한 부분, LLM 이용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의식은 그리고 말씀하셨던 보다 건설적인 활용 방안은 저희가 정말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거라는, 그러니까 네, 열심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중에서는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셔도 나중에 끝나고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최한별 교수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제가 그 이렇게 이명빈 교수님 강의 정말 좋았습니다. 간단하게 실습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정도로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점이 많아서 저도 다시 한번 공부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고기롱 교수님 사실은 코멘트 주셨던 부분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방법론 교육에서 바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제 뭐 예전에 사실 저도 그렇고 이제 황한창 교수님도 그렇고 그게 이제 고론 교수님이 은사님이긴 하시지만 이제 강의를 하실 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약간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결국에는 손으로 계산하는 그런 과정.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에서 행정학, 정책학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경제학 계열에서는 보통 결국에는 이제 컴퓨터를 활용을 하지만 그전에 이제 선형대수부터 해서 기초적인 수학적인 기반을 쌓은 다음에 그리고 손으로 풀 줄 알아야 사실 비로소 컴퓨터로 이어지는 건데, 사실 우리 대학원 수준에서 행정학, 정책학 수업에서는 그거를 관과를 하고 사실은 그냥 컴퓨터 수업 위주로 흘러간 그런 방법론 수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두 개가 다 균형이 있어야 하고, 그게 이제 제가 그냥 학위 과정에서 공부하면서 고은 교수님한테 배웠던 것 중에 그런 부분인데, 이제 앞에서도 제가 시연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컴퓨터로 바꾸는 과정은 그전에는 우리가 오류 생기고 이러면은 이제 막 계속 GitHub 찾아다니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컴퓨터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해소가 많이 된 상태에서 기초통계학 공부는 결국에는 손으로 계산하면서 쓰는 그런 기반을 쌓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 주시는 코멘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앞에 황한찬 교수님 그 디지털 트윈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명민 교수님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제가 새겨 들으면서 공부할 내용들이 많아서 저도 이제 연사 중에 하나로 참여했지만 좀 도움이 많이 되고 공부가 많이 된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정책학회에서 특별히 AI 이 강의를 실습 사례를 공유하는 이런 자리를 특별하게 마련했는데요. 사실 학회에서 교육을 어떻게 할지도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고을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정말 그 통계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행정학과 교수들, 행정학과가 정책학 교수들이 고민해야 될 중요한 지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또 통계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특히 AI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연속적인 세션들이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세션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